오늘 여러분들이 수업할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을 주관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주관식으로. 어떻게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으로 푸느냐? 이제 이 원리는 간단해요. 선생님이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수능에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를 맞추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지? 수능 문제를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잖아.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수능 문제보다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시험 문제를 풀면 쉽지.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지. 그건 왜? 여러분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게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거든. 왜 이 문제를 내놨는지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출제 의도를 파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의 사고를 알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왜 내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선생님 이제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었다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항상 뭐가 정해져 있냐? 문제를 내요.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정답을 만들어요. 정답을. 가장 먼저 정답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정답이 아닌 다른 선택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답만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정답은 뭐가 가능하냐면 주관식으로 써진다는 거지. 즉 다른 선택지가 없어도 답을 풀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 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고자 하는 의도라는 게 박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역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데 중요한 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답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푸는데 결국 우리가 수능에서 점수를 높이는 구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안 풀리는 몇 문제란 말이야. 그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헷갈려. 1, 2, 3, 4, 5. 자, 이 두 개에서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하지? 계속 읽어요, 다시. 더 헷갈려. 자, 그때 나는 이제 뭘 하냐면 지우는 거지. 얘네들을 다 뭐 해버리는 거냐면 지워요. 그리고 문제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는 거지. 그 답을 쓰고 답에서 가장 가까운 걸 고르면 항상 그게 답이 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하는 게 요 방식인데 오늘 요 수업을 해볼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번에 대답 안 하니? 대답하기로 했잖아. 동훈아, 알겠어? 너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될 수 있어. 목소리만 나오지만 자, 이 부분 이제 중요한데 오늘 수업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시 부분 중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주관식으로 풀어갈 거냐 이거 해당되는 걸 수업을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식으로 모든 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를 한다는 건 새로운 지식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그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뭐 하는 거지? 이제 압축시켜서 문제 푸는데 최적화시켜야 된다 이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게 국어건, 영어건, 수학이건 새로운 개념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부분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답을 풀 건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 부분은 어떻게 푸는 거냐? 시 문제를 풀 때는 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랑 뭐가 나눠지냐면 왜 이래? 자, 뭐랑 뭐가 나눠지냐면 자, 시 문제를 풀 때는 뭐랑 뭐가 나눠지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지. 하나가 뭐냐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뭘 물어보는 게 있냐면 형식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라는 게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주제, 다른 말로 고치면 정서, 그 다음에 뭐 화자의 생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게 하나가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건 뭐냐? 이러한 주제와 정서와 생각을 드러내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잖아. 자, 어떻게 하면 내용을 그럼 쓸 거냐? 여러분들 보통 주관식 문제 쓸 때 문제가 뭐냐? 대략적으로 답은 머릿속에 있는데 글로 안 써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잖아. 공식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지. 자, 내용을 물어볼 때 쓰는 구조는 이거야. 1번은 뭘 찾아야 되냐면 상황을 찾아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뭘 찾으면 되냐면 태도를 찾는 겁니다. 이게 뭘 쓰는 방법이야? 내용, 즉 주제를 쓰거나
정서를 쓰거나 생각을 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요 연습을 한번 해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봐봐. 여러분 문제 보면 1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1번 문제 이렇게 나왔지. 가부터 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 내용적인 측면을 갖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이제 이쪽에다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정리를 해볼 건데 시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죠. 봅시다. 가시를 한번 봐봐요. 가시. 가시 제목이 뭐야, 소연아? 장. 자, 봅니다. 가시를 봐봐. 시를 보면 이제 우선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가 뭐라고 했지?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태도라고 했지. 자, 그럼 보자고. 시 자체를 보면 이른 아침 안악들은 시들은 생활을 바구니 하나 가득 담아이고 엎어지고 안아들고 모여들고 장에 모여두어 가난한 생활을 골고리 버려놓고 밀려가고 물려고 저만한 생활을 외치고 싸우요. 왜 나를 올망졸망한 생활을 되짚고 저물질하고 자질하다가 날이 저물어 안악들이 쓴 생활과 바꾸어도 또 이곳 돌아가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봐봐. 첫 번째 가의 시를 보게 되면은 화자는 뭐 하고 있느냐?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황 자체가 화자는 관찰하는데 누구를 관찰하느냐? 안악내들을 관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 안악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장사의 상황이 어떠냐? 여기 나와 있네. 시들은 생활, 가난한 생활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들 올망졸망한 생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안악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이거야.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 이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왜? 시에서 다른 걸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시 안에 있는 것들을 갖고 풀어가는 거니까. 맞지?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요? 요 끝이네. 요걸 통해서 화자의 태도를 써야 되겠지. 화자는 이들의 가난한 삶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뭘 보이는 거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지? 연민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가를 정리하면 가의 내용은 뭐야? 화자는 장사하는 안악내들. 어떠한 안악내들이지?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안악내들의 삶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연민적 태도를 보이는 게 가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정서이자 주제이자 글쓴이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까지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란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시를 한번 볼까? 나시. 나시를 보게 되면 나시 제목이 동원아 뭐야? 엄마 걱정이야. 보자. 열문 30단 느리고 시장에 가는 우리 엄마 나와있지. 안 오시네. 해는 쉬든지 오랜데 나는 삼박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는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으로 보유의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던 그 시절의 내 유년 시절의 윗목 이렇게 이야기해놨지. 자, 그럼 봐봐. 똑같아. 나시를 정리하면 화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회상하고 있습니다. 언제를?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되지? 그 어린 시절의 회상 속에 누가 떠오르는 거지? 엄마가 있단 말이야.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장사하는 사람이지. 근데 늦도록 엄마가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어떤 삶을 사는 거야? 고단한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시절에 대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한스러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왜? 그 한스러움은 어떤 용어로 이야기했냐면 내 유년 시절의 윗목이라는 단어를 해놨어요. 하나만 볼까? 이렇게 되잖아. 아랫목. 아랫목의 반대가 뭐가 되겠어? 윗목.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 일반적으로 아랫목은 어떠한 곳이야? 따뜻한 곳을 아랫목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따뜻한 곳. 그러니까 윗목이란 거 뭐가 되겠어? 차가운 공간이 윗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차가움이 다른 말로 고치면 뭐로 이어지는 거지? 한스러움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지금 나를 정리한 거니까 나의 정서 내용은 뭐냐? 이렇게 알겠지. 화자는 회상에 어느 시절? 어린 시절을 그 회상에 누가 있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엄마가 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뭐야? 한스러움. 이게 화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합하면 뭐가 되는 거지? 정서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를 봐봐. 다시를 보게 되면 시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날씨 보러 뜰에 내려 그 햇빛 너무 좋아 생각나는 뒤에 봅시다. 자, 삼부추 이런 풀꽃들로 꽉 채워진 소근산 열도 안마도 지나서 물길 백리 저 송이섬으로 갈까? 그 중에서 우리 설은 뼈목까지 녹아있고 흐르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은 이 세상 끝에 와도 끝나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꽃이야. 자, 얘는 이 섬에 가서 뭔가 꽃을 보는데 그 꽃이 뭐냐? 우렁니. 나를 잉태할 적 입던 나고 시험시 눈 돌려 흰 쌀밥 한 숟갈 두통나 살갈 밑에 떨어진 밥알 두 알 혀끝으로 감추어 밥알 두 알 몰래 우름 훔쳐 먹고 그 우름 지쳐서 추수림 끝에 피는 꽃. 무슨 꽃? 며느리 밥풀꽃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다시도 한번 정해. 다시를 정리하게 되면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이 섬에 가서 뭘 보고 있어요? 꽃을 보고 있어요. 이 꽃의 이름이 무슨 꽃이라고 나와 있냐면 며느리 밥풀꽃이야. 그렇지? 이 며느리 밥풀꽃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는 거냐면 엄마를 떠올리는 거야. 그 시절의 엄마는 어떤 엄마냐? 그 하나를 훔쳐먹고 울었던 엄마란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의 이 울음이라는 건 다른 말로 치면 뭐라고 볼 수 있어? 고단한 삶이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돼? 그리고 그 뒤를 보면은 어떻게 나와있어? 여기 나와있네. 햇빛 기진하면서 햇병을 고 지금도 그 바위섬에 그늘에 피었으느니라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때의 고단한 엄마의 삶에 대한 무슨 태도? 연민적 태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특별한 게 아니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자체가 뭐였었느냐?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시인이 시를 세 가지를 묶어놨단 말이야. 묶는 데는 나름대로 뭐가 있겠어? 이유가 있겠지. 자, 얘네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자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시는 뭐 하고 있냐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안악들에 대한 연민적 태도야. 맞지? 첫 번째. 나시는 뭐야?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엄마에 대한 한스러움의 회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까지 정리되잖아. 다시는 누가 되겠지? 고단한 삶을 살고 있던 엄마에 대한 연민적 태도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렇게 묶는다고 했을 때 공통점은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 요것들이 바로 공통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요게 묶이는 거잖아. 즉 바로 뭐라고 볼 수 있어?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자의 인식이 들어간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글로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자의 인식적 태도,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적어봐. 어떻게 적는다고?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자의 인식, 이게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까지 이해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내면, 자, 이게 실제로 문제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갑니다, 문제가. 자, 어떻게 나와있어? 1.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노래하고 있다. 유년 시절의 경험이 주로 시의 주요 요소를 이루고 있다. 사물을 나열하고 독특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공간각적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현실에서 핍박받는 여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답 몇 번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답 몇 번이야? 몇 번? 1번이 되겠지. 1번이 바로 뭐가 나와있어? 서민들의 삶의 애환. 요 애환을 다른 말로 고치면 고단한 삶.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삶? 가난한 삶.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안 풀면 풀다가 얘랑 막 헷갈려져요. 여인들의 고단한 삶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저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없는 부분도 저렇게 해석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헷갈려지는 거야. 이럴 땐 오히려 지우라고. 여기서 보면은 여인들의 고단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답이 1번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 자체를 풀 때. 그러니까 이렇게 풀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헷갈리는 게 줄어드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적는 방법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상황과 태도를 적으면 돼요. 상황과 태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답이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 충렬아.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자,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충렬아. 뭐 하는 거야? 지금 기도하는 거야? 이야기 좀 해줘. 충렬이한테. 기도를 나한테 하라고. 왜? 됐죠? 두 번째 감 갑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감 봐야 되는데 봅시다. 시. 문제부터 볼까? 문제가 뭘 물어봤지? 가부터 다에 공통점을 물어봤는데 이번에 뭘 물어봤지?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봤지. 서술상의 특징.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본다 라는 건 다른 말로 고치면 뭐냐?
서술상의 특징 이꼴이건 형식인데 형식은 어떻게 찾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정서나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면 정서를 먼저 찾아야 돼. 주제가 뭔지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걸 드러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이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방식을 갖고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죠. 자, 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남들은 님을 생각한다지만 나는 님을 잊고자 하여요. 잊고자 할수록 생각하기로 행여 잊힐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잊으려고 생각하면 잊혀지지 아니하고 잊도 말고 생각도 말아 볼까요? 잊든지 생각하든지 내버려 두어 볼까요? 그러나 그리도 아니되고 끊임없는 생각에 님뿐인데 어찌하여 구태여 잊으려면 잊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과 죽음뿐이로 그러니 님 두고는 못하여요. 자, 그러면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가시의 화자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가시의 화자는 상황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님을 뭐하고 하는 거지? 잊고자 하지. 이렇게. 그러나 잊을 수가 있어 없어? 님을 못 잊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님을 잊고 싶은데 잊을 수가 없어. 잊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 잊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구태여 잊으려고 해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려고 하면 또 안 돼.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님을 잊고자 하는데 잊지 못해. 이거를 드러내는 방식이 뭐지? 첫 번째는 잊으려고 하는데 안 돼. 잊으려고 하는데 안 돼. 잊으려고 하는데 안 돼.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법을 쓰고 있어? 표현 방식. 채워넣은 거야? 반복. 그렇지. 여기에서는 뭘 잡을 수 있냐면 반복을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 님을 잊고자 하는 상황인데 그럴 수 없는 태도에 대해서 그런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걸 뭐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가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봐봐. 자, 나시를 보면 이렇게 네가 오기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사람은 안다. 세상에 기다리는 일처럼 얼마나 애리는 일이 있을까. 네가 오기라는 그 자리에 내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로 간다. 자, 나 정리합니다. 체리야, 나는 어떤 상황이지? 나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이 시에서 화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왜 웃어, 쟤? 어떤 상황이야? 무슨 상황? 세지가 대답해준다. 세지가 무슨 상황이야? 그렇지. 기다리는 상황이잖아. 맞지? 자, 그거는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근데 여기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는 뭐 한다는 거지? 너에게로 간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보이는 거지?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 거야. 기다림에 대한 적극적 태도. 맞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잖아.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로 가고 아주 먼 오랜 세월 동안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천천히 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가고 있다 라고 돼 있지.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발자국이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뭐 하고 있다? 너에게로 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뭐지? 나는 너에게로 가고 있다지. 이거를 드러내는 방식이 뭐지? 무수야 뭐야? 여기서 뭘 통해서 적극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어? 계속해서 이 시 자체에서 뭐 같아? 뭐 같아? 무슨 대답해봐? 그렇지, 반복이 되겠지. 계속 너에게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나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너에게 가고 있다. 너에게 간다. 맞지? 얘도 역시나 뭐가 되겠어? 반복이 되겠지.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가시는 어떤 거야? 님을 잊고자 하는데 못 잊어. 맞지? 이거에 대해서 뭐 하고 있지?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나시도 마찬가지지. 기다리지. 근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야. 뭐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작품들이 왜 묶였는지 알겠지? 이것만 해도 알 수 있잖아. 다시까지 한번 보자고. 다시는 시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지. 그래 떠난 후 나의 가을은 조금 더 건드려도 우수수 몸을 떨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그대가 떠난 상황이지. 이별 후에 나는 뭐 했다? 몸을 떨렀다라는 건 가슴이 아팠다,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지. 뒤를 봐.
못다한 말, 못다한 노래, 아까 찍찍찍찍쭉쭉 이렇게 됐고, 뒤에 보면, 머지않아 한입 두입 아픔 사라지고 기억만 남아 쭉쭉쭉 하고, 사랑하는 것은 조용히 물이 드는 것,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찬바람에 흔들리는 것이지,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가장 깊고 속살에 담아가는 것이지, 그대 떠난 후 나의 가을은 조금만 건드려도 우수수 옷을 벗었다. 슬프고 앙상한 뼈만 남았다. 맞지? 자, 그럼 정리하자. 다시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님과 뭐 했지? 이별했지. 그 이별로 인해서 뭐 하고 있지? 슬퍼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슬픔의 구조를 뭘로 드러냈느냐? 이거 소연이가 대답해줘야 되는데 뭐지? 소연아, 아주 중요한 이심한 특징이 있는데 소연 정도가 말할 수 있는 거지. 기대할게. 두람대, 너 말할 수 있어. 충렬아 뭐야? 그렇지. 많이 좋아졌구나. 뭘 찾아야 돼? 처음과 끝이 같지. 처음이 어때? 시작이 뭘로 시작했어? 첫 부분에 보면은 네가 떠났잖아. 그래서 나의 가음은 어때? 우수수 떨어졌다고 해서 아팠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났지. 자, 재밌는 게 이거야. 이 시 자체가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수미상관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미상관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반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결국 이 가나다의 공통점은 화자가 자기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썼지? 반복을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이해돼?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답을 고르면 몇 번이 되겠어요? 골라보면 1, 2, 3, 4, 5 이렇게 나와있죠. 계절적 분위기로 화자의 정서 대응, 유산 통사구조 반복, 자, 주제, 경어적 표현, 경어체 표현, 시상전개에 대해 대상이 된 화자의 태도가 바뀐다. 감각적 이미지 활용 몇 번이 되겠지? 2번이 되겠지. 2번. 답이 2번인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주제를 강조한다. 주제가 바로 뭐야? 다른 말로 아까 배웠지? 정서, 맞지? 심정, 감정, 뭐 이렇게도 가잖아. 화자의 느낌, 같은 말이지. 이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를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거지. 그래,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야.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애초에 정답을 정해놓고 시험 문제를 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뭘 정답으로 골랐는지만 쓸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냥 여러분들이 무작정 풀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시 문제나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경우에 공통점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강렬한 답이 있어. 그러면 이 답에 맞춰서 시를 해석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풀 때는 몰라요. 맞은 것 같지. 그래서 어떤 애들은 문제 풀면 막 그러는 거지. 아, 나 다 맞은 것 같은데 채점해보면 한 70점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답안지 보면 아, 내가 잠시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역으로 가자라는 거거든. 문제 내는 사람이 이 문제의 정답을 뭘로 잡아놓고 문제를 내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답이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오늘은 시만 하는데 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쭉 풀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문제의 답이 진짜로 딱딱 하나씩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늘 선생님한테 뭐 하는가? 방법적인 테크닉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 뭘 해보느냐? 인터넷 수능이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또 인터넷 수능의 문학편에 가면은 뭐가 나있냐면 시편이 있다고. 현대 시편이 있다고. 선생님이 지금 이거 가르쳐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지. 특히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 풀리는 문제들 있지? 그러면 선택지를 지우고 충분히 풀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본 안에 뭐가 있냐? 내용, 형식.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시 자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이거야. 항상 이거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시는 오히려 안 헷갈리고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 항상 그러잖아. 시 부분은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다니까. 구조 자체가. 시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의외로 시는 되게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가부터 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적절한 건데 이건 내용상의 특징인데 잘 봐봐. 선생님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다른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거냐면, 자, 시인이 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시인이 시를 왜 쓸까요? 이거거든. 일기 쓰는 사람 있나? 일기 쓰는 사람. 일기 안 쓰죠?
그러니까 안타깝지. 선생님이 하나만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이 1학년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동안 학습 일기를 쓰면은 중앙대학교에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처럼. 근데 이제 3학년에서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앙대는 날린 거야. 일기만 쓰면 9등급이라도 갈 수가 있어요. 3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학습 일기를 쓴다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선생님이 일기를 한 30년 정도 썼단 말이야.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일기를 쓰는 비결, 오랫동안 일기를 쓰는 비결이 있어요. 뭔 거 같아? 왜 나는 30년 동안 일기를 쓸 수 있었을까? 소연아, 왜 그런 거 같아? 도와줘. 웃지 말고 도와달라고. 나는 왜 30년 동안 일기를 썼을 것 같아? 동훈아, 도와달라고. 왜 나는 일기를 30년 동안 쓸 수 있었지? 체리야, 피자 먹고 싶다고 했잖아. 이럴 때 애드립이나 이럴 때 나와야지. 리액션이 나와줘야지. 재현아, 이렇게 하면 계약이 다르잖아. 내가 일기를 30년 동안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매일 쓰지 않았습니다. 일기를. 왜 웃어? 나는 일기를 매일 안 써. 그러니까 30년 동안 쓸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기를 매일 쓰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밀리면 안 써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잖아. 근데 나는 처음부터 일기를 매일 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쓰고 싶은 날 쓰는 거야. 맞지? 어떤 날은 한 달 정도는 안 쓸 수도 있지. 왜? 쓰기가 싫으니까. 하지만 쓴다고. 그게 한 30년 정도 되면 이제 일기를 언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 틀이 있어요. 일반적인 일기를 언제 쓰겠어? 일기를 언제 써? 특별한 날에 씁니다. 인상적인 날에 쓴다. 자, 같은 맥락이야. 시인이 시를 언제 쓰느냐? 아무 때나 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시인이 시를 쓸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맞지? 그게 이제 선생님은 크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시를 언제 쓰느냐? 한 3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때. 특별한 감정을 느꼈을 때.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럴 때 시를 쓴단 말이야. 세 번째는 언제 쓰냐면 현실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비판의 생각이 들었을 때. 여기 일반적으로 수능에 나오는 시의 3가지 부류의 주제라고 보면 돼. 이거 말고도 나머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3가지 안에 거의 대부분의 시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깨달음. 특별한 감정은 언제 느끼느냐? 특별한 상황에 느껴요.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때 가장 특별한 상황은 뭐냐? 뭐가 되겠어? 정상적인 마음에서 가장 벗어나는 특별한 상황. 문수야, 뭔 것 같아? 언제? 야, 언제 평정심이 이루어지겠어?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에 빠졌을 때나 혹은 사랑이 잘못됐을 때, 이별했을 때야. 그래서 시 중에는 이별의 시가 많은 거지. 맞지? 근데 재미있는 게 그거야. 이건 시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술은 이별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 이 이별할 때 이 감성이 독특해지거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은데 대학에 가게 되면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때의 감정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거든. 그럴 때 주로 이제 많이 쓰단 말이야. 그 다음에 깨달음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어떠한 대상을 보는 거야. 그리고 대상이 특별하게 다가올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상의 특별함이라는 건 새로운 관찰을 했을 때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이러한 정서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겠지. 지금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자 그러면 시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갑도 다이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한번 봐봐. 가시. 제목이 뭐야? 대서울이지. 특별 시간이면서 서울은 미국병에 걸려 시민들은 어릴 적 로맨스를 묻으면서 지금은 퍼지며 치솟으며 한나라의 소음과 속도의 집중 속에서 그 크기와 많기를 자랑한다. 오늘은 같이 좋아하는 서울의 날인가. 한 발짝 내딛다가도 아차 죽을 뻔했다는 대서울. 큰 물체만 모인 나라. 큰 것은 쉬 낡고 물체는 결국 없어지는 것. 자갈과 시멘트의 벽돌만 남을 그때 필 꽃씨는 심는가. 자, 유가 부에서 승리하는 신화의 꽃이 뒤에 보면 서울은 사람과 물체가 우글거리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어제 우리, 오늘의 우리, 내일의 우리 이 셋이 같이 사는 영혼과 육체의 이미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가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서울이지.
맞지? 어떤 서울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큰 것이 가득한 공간의 서울이야. 이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지?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게 상황이잖아. 그리고 화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 결국 여기 나와 있잖아. 서울은 뭐야? 어제의 우리, 오늘의 우리, 이러한 것들이 뭐하지? 같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화자가 생각하는 진정한 서울의 수는 바로 뭐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서울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물질이나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시는 뭐에 대해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들어간 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서 화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어때야 된다?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럼 나하시가 좀 재밌네. 나하시. 자,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와 함께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 자동문 세상 현재 상황이야.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감흥장치, 음호와 혀꽃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핥는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폐화되어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퀴잇에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려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퀴퀴 울고만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나아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동문이잖아. 맞지?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자동문 앞에서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모든 게 자동으로 돼가고 있는 이 자동으로 돼가고 있는 사이에 손은 뭐 한다라고 나와있냐. 여기 보면은 점점점 뭐하고 된다? 태화되어 간다. 손이 뭐 한다? 태화되어 가고 있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 자동문은 뭘 상징할까? 문명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작품도 뭐가 되겠어?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볼 수 있지. 의외로 묶이는 것들이 있다니까, 시가. 얘도 문명 비판, 얘도 문명 비판. 이런 식으로 시가 묶여진다는 거지. 맞지? 세 번째 작품도 마찬가지잖아. 포스터 속에 비둘기.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 곁눈질을 한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 변한다. 티바. 비둘기가 논이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지금 뭐한다? 비어있다 이 말이야.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대잖아. 자유로운 공간이 없지. 마셔볼 공기조차 없지. 답답하면 주디를 틀어보지만 그저 열없는 일. 그의 몸을 짓구겨서 누가 찢겨보아도 한 방울 지나지 않는다. 물속에 던져 살라보아도 잿가락 남지 않는다. 그 찢어진 포스터에 수많은 복사. 그러니까 복사 속에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있지?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탈이다 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면 화자는 뭐하고 있냐? 다도 똑같아. 포스터 속에 갇혀져 있는 비둘기를 보고 이 비둘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포스터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나와있잖아. 시에서 여기 뭐라고 나있지?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 속에 있단 말이야. 맞지? 여기 일종의 뭐냐? 대량화잖아. 대량화. 맞지? 대량화 속에 잡혀 들어가 있는 비둘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대량화가 다른 말로 보면 뭐가 되겠어? 문명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시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묶으면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봐야지. 세 가지를 묶으면 문제 4번. 답이 몇 번이 되겠어? 1번이 되겠지. 뭐야?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이게 공통점으로 답이 묶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신기하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아, 시험 문제가 내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이 시를 섞어놓은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낼 사람이.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문제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걸 역으로 우리가 뭐 하게 되면 추적하게 되면 헷갈리는 거 없이 뭐 할 수 있다?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지. 문제 여러분 할 수 있겠어? 쉬울 것 같지? 근데 의외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쉽다니까. 재현 어때? 맞춰야지. 6월 모의고사 보겠습니다. 현대 10파트에서 틀리면 안 된다고. 이 방식 가르쳐줬잖아. 기존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정확하게 답을 풀 수 있는 거 이렇게 풀고 안 되는 건 선택지가 없다고 지운 상태에서 해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진짜 쉽게 갈 수 있어요. 의외로 지금 우리가 이 정리한 것들이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순서를 가르쳐줬잖아. 정서를 적는 방법에 처음에 뭐 적어야 된다고? 상황. 상황 다음에 뭐 적으면 돼? 해도 적으면 돼. 그
그거 안에 어떻게 형식적인 측면, 즉 이거를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그거까지만 딱 나오면 거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책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재밌는 문제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한번 해볼까 라고 본다고 했을 때 요거 한번 해볼까? 9페이지에 나와 있는 4번 한번 해볼까? 그것도 좀 재밌는 문제네. 이 문제가 뭐냐면 다부터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시란 봐봐. 가시. 자, 시를 봐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한 개의 별을 12성자. 그 숱한 별을 어찌나 노래하겠니? 꼭 한 개의 별, 아침 날 때 보고 저녁 들 때 보이는 별, 우리들과 아주 친하고 그 중에 빛나는 별을 노래하자. 자, 아름다운 별을 쭉쭉 가자. 쭉쭉쭉쭉쭉 해보자. 쭉쭉쭉쭉쭉 해보자. 뭐뭐 해보자. 자, 여기에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는 게 우선 1번입니다. 뭔 거 같아? 이 시, 이 첫 번째 시에서 시 밖에서 고르면 안 되고 시 안에서 봐야 돼. 뭐지? 뭐라고? 별이라고만 하면 되지. 그냥 별. 여기서 별. 가의 시는 그냥 별이야. 자, 화자는 어떤 상황이야? 별을 말하고 있지. 이게 지금 화자의 뭐라고 볼 수 있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까지 되지. 그 상황에서 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리야, 도와줘. 도와달라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고. 이 화자는 시 안에 있는 걸로. 왜 지금 혼자 저절로 이렇게 가는 거야? 어때? 여기서 말하는 거. 가시. 집도 안 도와주네. 충혈이가 도와줘. 별을. 이거잖아. 얘는 태도가 뭐야? 별을 말하면서 뭐 하자고 하는 거지? 별을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화자에 뭐라고 볼 수 있어?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화자는 별을 봐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별을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별은 뭘 상징하겠어? 별은 뭘 상징하겠어? 별. 별은 뭘 상징하지? 그렇지. 희망이 되겠지. 왜냐면 이 시에 보면 어둠이 있거든. 어둠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중요한 게. 여기 보면 여기 있지. 뭐뭐 하자. 뭐뭐 하자가 무슨 표현이지? 그렇지. 청유형 표현이지. 자, 선생님한테 이제 하나만 또 공부하면 돼. 여러분 다 알고 있어. 사실은 청유나 명령이 쓰이면 이거는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확신과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돼. 확신과 의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뭐뭐 하자!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구조가 성립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기 지금 첫 번째야. 자, 그래서 가시를 정리하면 화자는 별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별을 노래하자고 하고 있죠. 하자라는 걸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겠다라는 강한 확신과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 배운 거죠. 동은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나시를 갑니다. 나시. 나시도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나시도 이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나도 한번 봐봐. 새 한 마리가 젖으면 먼 길을 간다. 쭉쭉쭉쭉쭉쭉쭉 읽어서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하늘 언제든지 비가 돼요. 쭉쭉쭉쭉쭉. 재원이랑 문수한테 물어볼 거야. 상황과 태도를. 재현아 도와줄 거지? 어떤 상황이야 재현아? 새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새를 바라보고 있지? 날아가는 새. 어디에서 날아가는 새지? 그냥 날아가는 새가 아니지. 그렇지. 비를 맞고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있지. 맞지? 자, 이거잖아. 비를 맞고 날아가는 새란 말이야. 우사 태도는 어떠지 이제? 시에서 비를 맞고 날아가는 새가 불쌍하다고 보는 거니?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뭐가 되고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 시에서 찾으면 돼. 어디지? 하늘. 뭐라고? 하늘 되는. 그렇지. 여기 있잖아. 이거 거치고 맞지?
이 거친다라는 게 뭐야? 부정적인 것들이 해결되는 거지. 그렇게 나는 날아왔단 말이야. 앞으로도 그렇게 뭐 하겠다라는 거지? 날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비 맞으며 날아가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이거를 꿈꾸며 날아간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꿈꾸며 날아가는 행위 자체가 바로 뭐냐면 희망을 꿈꾸며 날아간다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렇게 날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의 태도를 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비를 맞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나도 뭐 하겠다? 날아간다 이 말이지. 그거에 대한 뭐라고 볼 수 있어? 똑같아. 다짐이지.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단 말이야. 이 다짐 안에 이제 뭐가 있겠어? 확신과 의지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이것도 쉽잖아. 정리되지?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의 시간인데 다시는 선생님이랑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좀 좋아하지 않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면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일본식 한자어가 많아요. 그래서 의미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가끔씩 이럴 때 있지. 영어 문제를 봤는데 해석은 다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지. 국어 지문을 봤을 때 그럴 때도 있지.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구조로 풀면 돼. 봐봐.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짐지지 못하여. 자 그러면 이걸 기호로 바꿔봐. A B A가 없어 B가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데 A랑 B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게 왜 긍정이네? 크게 나를 한번 도와주는 거구나. 봐봐 이렇게 되니까 A가 없어 B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병든 나무가 됐어. 좋은 게 없어 좋은 게 없어. 그래서 나는 병든 나무가 됐다 이 말이야. 안 좋은 상태가 된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맞지? 나는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라비아 사막이 도대체 어디냐? 실은 논리적이라고 했지. 아라비아 사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아라비아 사막일 거 아니야. 맞지? 한 번쯤 100일이 불사시같이 장렬하고 1. 일체의 모래가 영혼과의 허적이고 2. 오직 알라의 신만을 고민하는 방황의 열사 끝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1, 2, 3을 통해서 아라비아 사막이 어떤 곳이냐?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게 A였는데 A가 없어. B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B도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지? 병든 나무가 됐단 말이야. 맞지? 그럼 나를 어디에 보내겠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겠다. 아라비아 사막은 어떤 곳인데? 고통스러운 공간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뒤에 보면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이때 이 고독을 다른 말로 고치면 고통이란 말로 바꿀 수 있겠지. 그 아라비아 사막의 고통 속에 있다 보면 여기까지 돼.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다 보면 자 뒤에 갑니다. 뒤에 뭐라고 나있지?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할 것인데 나란 이꼬르 동격 나의 생명이란 동격 다 같은 말이야. 그 원시본연의 자체 다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나의 생명 원시본연의 자태 다 같이 동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지. 그거를 다 배우지 못하거든 어느 사구에 쭉쭉쭉 대꼴을 쪼으리라 뭐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이 말이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얘네들인데 얘네들을 같이 못할 바에야 뭐 하겠다? 죽겠다 이 말이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니까 다시를 정리하게 되면은 화자는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못 얻었잖아. 그래서 어떤 상태지? 고통스러운 상태 아니야. 맞지? 더 고통스러운 어디로 보내는 거야? 아라비아 사막으로 보내는 거지. 맞지? 거기서 뭐를 얻겠다라는 거지? 나의 생명이란 원시본연의 자태, 즉 이거지. 원시본연의 자태를 배우려고 하는데 이거를 못 배울 바에는 뭐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일종의 뭐가 담겨져 있어? 확신과 의지가 담겨져 있지. 뭐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가 있잖아. 정의돼? 잘 느낌이 안 와? 세진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줄게. 자, 다시 갑니다. 세진이가
세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100점을 맞지 못했지. 100점을 맞지 못했지. 그래서 세진이가 지금 어때? 병든 나무처럼 뭐 할 때? 아파할 때. 세진이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명진학원으로 보내는 거야. 그 명진학원은 어때?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란 말이야. 맞지? 그 고통 속에 있다 보면 그 고통 속에서 언젠가 누구를 만나는 거지? 공부의 신인 빡두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 선생님을 만나지 못할 바에야 뭐 하겠다? 죽어버리겠다라는 건 확실히 만나서 성적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진짜 맞아 틀려? 맞지? 구조가 왜 웃냐? 이게 원래 이 시의 구조야.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걸 얻지 못했단 말이야. 맞지?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지. 그래서 상처받았단 말이야. 상처받은 세진이를 명진학원으로 보냈는데 이 명진학원은 어떤 공간이야? 고통스러운 공간이라고. 이 고통 속에 놓여있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구를 만난다고? 누구를 만나? 공부의 신을 만난다 이 말이지. 그 공부의 신을 못 만나면 차라리 뭐 하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담겨져 있어?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이 세 시의 공통점은 뭐라고 볼 수 있어? 확신과 의지를 노래한 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는 뭐 하겠다라는 별을 노래하겠다라는, 얘는 뭐 하겠다는 날아가겠다라는, 비를 뚫고 어둠을 뚫고 고통을 뚫고 날아가겠다는, 얘는 뭐 하겠다? 공부의 신, 즉 내가 얻고자 하는 원시본원의 잣대를 얻겠다는 확신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이래. 그래서 문제를 풀면 답이 이제 몇 번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1. 반복적 표현을 통해 부자유한 현실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다. 반성의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 청유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점층적 구조를 통해 화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제시한다. 의지적 어조를 통해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다. 체리야 몇 번이야? 지금 뭔 생각하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왜 저러는가? 몇 번이야? 세진이가 도와줬잖아. 세진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세진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래 5번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진이가 드디어 이제 뭐 한 거야? 공부의 신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답이 딱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의지적 오조 아니야. 맞지? 자 여기서 이렇게 적어놔. 의지적 오조라는 건 바로 뭐야? 확신, 신념적이다. 그 다음에 단정,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야. 의지라는 건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거지. 이런 구조가 담겨져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4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까지가 있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은 좀 재밌는 것들이거든. 문제를 한번 보면은 봐봐. 문제를 왜 내놨는지 잘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냐? 표현상의 특징이 나와 있는 유형이라고 있어요. 12페이지 한번 봐봐. 12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네. 12페이지 문제가 이거잖아.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상의 특징만 놓고 보는 거야. A하고 B만 하고 보자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A, B를 갖고 이 문제를 왜 내놨느냐? 봐봐. A식. 자, 여기가 문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인데 책 페이지 여러분들 몇 페이지야? 12페이지야. A를 보자고.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납작한 행상대에게서나 아프리카 녹음에 활을 쏘는 토인에게서라도 황후나 이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을 나의 파는 입술에 맡겨다오. 저기서 쓰인 표현법 뭐지? 뭔 것 같아? 저 A만 읽어. A만. 저기서 CS 뭐가 있을까? 딱 찾았을 때 뭐 찾았냐? 뭔 것 같아? 동호회 뭔 것 같아? 무슨 말 해봐. 찾았어? 그래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말하면 돼. 말해봐. 반복 어디가 반복되고 있지? 반복은 똑같은 게 두 번 써져 있어야 되는데. 찾은 사람? 에게나 어디? 아 여기 맞지? 요건 이제 일종의 반복이라기보다 뭐로 보는 게 좋냐면 대꾸로 보는 게 좋겠지. 대꾸 맞지?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잖아. 맞지 않아? 요런 구조로 보시고 또 하나 더. 이것만 있나? 굿.
황혼아 이렇게 불렀잖아. 뭐가 쓰였어? 의인법이 쓰였지. 자, 정리한다. A에서는 뭐가 쓰였어? 대입구. 또 뭐가 나와있어? 의인법.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 B가 아까 B. B는 뭐냐? 자, 사물의 이름을 붙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여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 뒤에 보자. 이름으로 말하고 이름으로 듣는 사람들, 이름을 두세 개씩 이름에 매어 사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법이 쓰였죠? B에서는 무시야 뭐야? 방금 이야기했던 뭐야? 그렇지, 반복되고 있어. 이건 쉽잖아. 사람들 동원아 이거 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러면 답을 쓰면 돼. A하고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부터 보여줄게. 자, 뭐라고 나왔냐 보자. A는 B와 달리 식구의 반복을 통해서 우월감을 조성한다. 반복이 나와 있는 건 A야, B야? B지. 반대로 써져 있지. A는 B와 달리 점증법을 통해, 점증법은 아예 없잖아. A는 B와 달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다. 인격을 부여하는 게 뭐였지? 의인법이지, 의인법. A에는 의인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야? 3번이라고. 그렇지? B는 A와 달리 반어적 표현, B는 A와 달리 시선의 이동. 자, 그러면 또 하나 답을 쓸 수가 있겠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보면, 내 펜 어디 갔냐? 아이고. 자, 또 하나 답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쓴다면, B는 A와 달리 뭐를 쓰고 있지? 반복이지. 그렇지?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개의 정답을 쓴다면 A는 주로 대구와 의인을, B는 반복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지. 여기서 답이 지금 뭘로 나가 있지? 이거로 나가 있다는 거지. 하지만 언제든지 답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문제 내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는 또 이게 답이 된다는 거지. 이해돼?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수능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풀릴 수가 있단 말이지. 정확하게 풀리게 되어 있어. 왜?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항상 뭐부터 먼저 만든다고? 뭐부터 먼저 만든다고? 정답부터 먼저 만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헷갈리는 것들이 없어지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 다른 거 하면 될까? 이거 하면 될까? 재밌지? A하고 B를 비교한 거 7번 하면 되죠. 7번.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A에서 쓰인 표현법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쓰인 표현법이 뭐가 있을까? 산 밑에서 내려온 어둠 속에서 어두운 숲, 어둡다. 몰입꾼들의 날카로운 소리, 쫓기는 사슴이 흘리는 따뜻한 핏방울 이렇게 나와있잖아. 여기서 주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심상이라고 하죠. 심상. 이런 거 우리는 이미지. 다른 말로 고치면 감각적 이미지. 이게 되는 거지. 맞지? 다른 말로 고치면 이런 걸 회화. 다른 말로 고치면 그림. 다른 말로 고치면 구체화. 다 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이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되나? 전 나 한번 봐봐. 나 시랑 보면은 나가 아니면 B지. B가 어디 나왔지? 자, 온 세계는 엉겅퀴에 마른 땀을 뿌려도 받지 않고 꽃봉오리도 머리를 들어 타는 혀끝으로 잠기고 만다. 이게 나와있잖아. 꽃봉오리가 머리를 들어 타는 혀끝으로 잠기고 만다. 이런 부분도 다 뭐라고 볼 수 있어? 시각적 이미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심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문제의 답이 뭐가 되냐? 뒤에 보면은 A는 B와 달리 어조의 변화를 통해 주제 A와 달리 B에서는 시적 대상을 의인하고 있다. A와 B는 모두 식구를 반복하고 있다. A, B는 모두 반어적 표현이다. A, B는 모두 뭐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이거지. 감각적 이미지가 심상이야. 같은 말이야. 구체화라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풀린다고 볼 수가 있겠지. 쉽지? 이게 다 풀린다니까? 왜요? 하나만 더 있고 하나만. 이거 있지? 이거 8번 문제.
요것만 하려면 돼. 이것만 하고 우리 오늘 퇴근합시다. 퇴근하면 안 되지. 수업의 마무리를 합시다. 수업의 마무리를. 8번 문제야. A와 B를 공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기구에 대해서 쓰는 건데 A, B야. A, B. 이거 맞히면 대박이야. 이게 3점짜리거든요. A, B. A가 내가 여기 중심에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으니까 동물원의 오우란 말이야. 그 다음에 B는 여기 나와 있네. 일반 말이 매미 소리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이걸 한번 해보면 돼요. 되나? 책에 벌써 다 했어? 그러면 왜 계속 내 얼굴만 보는데? 문제 했어? 해봐. 시간을 갖고. A하고 B도 되게 재밌는 문제야. A, B. 했냐? 9번이 뭐?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나간지 봤냐? 너 내 수업 들으려고 어디 과외 받는 거 아니야? 이거 맞힌 애 거의 없었는데. 자, 봐봐. A부터 볼게. 이 되게 재밌는 문제.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A를 딱 묶었잖아. 내 여인 동심의 옛 이야기가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옛 이야기가 떨어져 있음직한, 자, 뭐한?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원의 오후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게 뭐냐? 봐봐. 옛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 옛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라고 쓰면 추억 같은 건데, 추억이 떨어져 있다 이거지.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걸로서 이야기한 뭐냐면, 추상적인 관념이잖아. 이걸 뭐 한 거냐면, 구체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배웠지? 주관적 변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관념의 구체화, 추상적, 그 다음에 그 주관적 변형,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이렇게 했던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동물원에서 과거를 추억한다, 이 말이야. 추억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 떨어져 있는 추억을 줍는 행위잖아.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추억을 떠올린다, 이런 뜻이 되겠지. 어디서? 동물원에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추상적 관념에 대한 구체하면 답이 쉽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 B를 봐야 돼요. B를 보면 그게 재밌는 거야. 1만 마리의 매미 소리가, 자, 그럼 뭐가? 매미 소리가 뭘 만들어줬다라고 돼 있냐면 그늘을 만들어주었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늘을 만들어주었다. 그럼 잘 봐봐. 매미 소리는 추상적이지가 않아. 얘는 뭐야? 청각이란 말이야. 청각. 그러니까 얘는 뭐야? 감각적인 이미지지. 이렇게 그 소리가 뭘 만들어주었다? 그늘을 만들어주었다. 그늘은 뭐야? 시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볼 수 있어? 감각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지. 공통점은 뭐냐면 구체하거든. 근데 얘는 이것도 뭐야? 구체적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럼 도대체 이 두 개를 묶어서 얘는 답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근데 충렬이가 이야기한 게 답이 있어요. 뒤에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자, 1번 참신한 비유를 통해 신선한 느낌,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했다는 그 의인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세 번째는 드러나지 않는 의미와 상반된 표현이니까 반어법을 썼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가시적 대상. 이때 가시적이라는 건 뭐야? 눈에 보이는 대상이야. 다른 말을 고치면 뭐라고 쓰냐면 이거 시각으로 바꿨다 이 말이지. 볼 수 없는 애를 시각으로 바꿨다라는 거야. 볼 수 없는 애 추상적인 것도 들어가고요. 볼 수 없는 거에 청각도 들어간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내놓은 거라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옛 이야기나 매미 소리를 눈에 보이는 떨어져 있다와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로 표현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보면 공통점 뭐가 되는 거냐? A와 B는 둘 다 뭐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뭐 한 거야?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뭐 했다? 표현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적절한 답이 되겠지. 그거를 이 사람은 조금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쓰면 대부분 제일 쉽지 않은데 요 말을 살짝 바꿔놨지. 가시적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뭐 할 수 있지? 충분히 헷갈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사람이 문제를 내는 구조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캐치를 하면 이 문제가 헷갈림 없이 풀린다라는 거지. 그러니 문제 푸는 게 일종의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게임이 돼가는 겁니다. 게임. 맞지? 문제 내는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 함정과 구조 안에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야. 그 실제로 풀다 보면 재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최상위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는 제가 오늘 이런 각도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대략 뭐 이야기했는지 알겠지? 자, 시를 일반적으로 물어본다면 두 가지인데 내용과 형식을 물어본다고. 근데 이 내용이란 건 뭐냐? 상황과 태도를 알고 있으면 내용, 다른 말로 고치면 정서와 주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럼 형식은 뭐냐? 그러한 정서와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을 형식이라고 한다.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뭐 하게 되어 있다? 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는 게 현대식을 주관식으로 접근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숙제가 몇 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보냐면 페이지 얼마 안 돼요. 숙제는 22페이지 12번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첨삭하러 올 때 인터넷 수능 여러분들 해당되는 A형, B형 각각의 인터넷 수능 있죠? 인터넷 수능 현대 C 파트를 이런 형태로 풀어보는 문제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보겠다는 인터넷 수능에 있는 모든 시를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여러 번 방식으로 풀고 안 풀리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보라 이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실력이 쑥쑥 뜰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